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JSP를 활용한 게시판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건데, 간단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처음에 해보고, JDBC 아티클 매니저를 한번 더 했어요. 근데 이 두 녀석은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영속성이 없다 라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또 사용자를 이 자리에 앉혀야만 하는, 이 말을 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트워크 불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서 한 가지를 보완했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의 영속성 부분은 해결을 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는 여전히 불가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DB 자체도 네트워크가 불가였고요. 우리 실제로 만들어낸 프로그램 자체도 이 자리에 앉혀야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요소들이었는데, 이제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 단점마저도 극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다라든가 네트워크가 불가능하다라든가 라는 부분 단점들은 보완을 할 텐데, 문제는 네트워크를 한 반 정도만 기능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왜 이게 반이냐?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네이버라고 하는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는, 이런 게 이제 온전하게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만들어 볼 JSP 아티클 매니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리에서 각각 웹 서버를 구동하게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어요. 제 컴퓨터에 IP를 입력을 해서 포트랑 올바르게 맞게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제 거는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망을 벗어나면 불가해져요. 같은 인터넷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JSP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이 사이트 너 만들었다는 거 들어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자리에서 웹서버를 구동할 게 아니라 아예 별도의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 서버의 도메인 같은 것들도, 사실 도메인은 없어도 접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도메인이 없이 뭔가 웹을 접속을 하려면 IP 주소를 기억을 해야 돼요. IP 주소를 기억해서 접속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도메인 같은 거를 구매를 하고 이제 도메인 등록까지 마치게 되면은, 그때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아예 접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최종 프로젝트를 다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실 때, 그때라면 배포까지 내가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꽤나 만족스러운 상황일 때, 배포까지 진행을 한 후에 면접을 보러 다니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메리트를 가지게 돼요. 단,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배포를 하면 약간 돈 낭비가 돼요. 배포라는 건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돈이 든다. 돈이 안 들게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다만 좀 문제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갖지 않으면서 돈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은 딱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제공을 보통 하게 됩니다. 완전한 무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나중에 프로젝트 다 끝나고 나서 취업 준비할 때 선생님 저는 배포까지 해서 좀 해보고 싶어요.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시면은 배포에 대한 문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이제 뭐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눅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배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JSP 아티클 매니저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유저입니다, 유저. 자, 그동안에는 사용자라는 그 유저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짠 코드,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 안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앞으로는 유저가 우리한테 뭔가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한테 뭔가를 직접 말을 걸지 못해요. 왜냐면 웹이라고 하는 건 얘 없이 쓸 수 있나요? 이거는 브라우저거든요.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고요.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사용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iOS에서 제공하는 사파리라든가 요즘에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녀석들 되게 다양하게 많죠. 많은 브라우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녀석들, 이런 브라우저라는 이런 녀석들이 없이 이 웹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 브라우저도 그냥 웹사이트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브라우저는 웹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얘는 진짜 그냥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웹사이트를 사용자가 나 이런 웹사이트를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그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사이트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우리한테 말을 걸지 못한다. 그럼 사용자는 직접 말을 못 거니까, 이제 명령어 입력이나 이런 걸로 바로 말을 못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우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도메인, 뭐 IP 등등,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브라우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브라우저는 우리 프로젝트 코드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프로젝트 코드는 웹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브라우저랑 우리 유저가 원하는 그 웹사이트랑 이런 것들은 결국 웹 환경이거든요. 우리 프로젝트 코드만 가지고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웹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녀석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브라우저를 아예 그냥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라고 씁시다. 이 녀석이 요청을 보내면 우리 프로젝트까지 한 방에 바로 꽂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녀석 하나가 필요해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게 없으면 우리 프로젝트 코드는 그냥 코드일 뿐이에요. 웹서버 없이는 웹 환경으로서 구동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이 웹서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웹서버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 웹서버 없이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다가 뭔가 페이지를 띄우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웹서버라는 거 우리는 만들어서 써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 그러면 실질적인 웹 개발은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웹서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을 그냥 활용할 거예요. 우리가 MySQL 커넥터 JDBC를 사용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사용할 때 커넥터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커넥터를 그냥 설치했고요. 우리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준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웹서버들을 우리가 그냥 활용할 거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를 다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이 웹서버 어떻게 쓰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크게 알 필요가 없고,
얘를 우리가 웹이라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얘가 가진 능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법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개념들 근데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보다도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얘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해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좀 있어요. 완전히 다 이해를 해야만 쓸 수 있다는 아니고요. 웹이라는 거는 구조 자체가 뻔해서 그 뻔한 구조를 한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렇게 활용 저렇게 활용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이 새로운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이 구조를 눈으로 보고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는가, 이 흐름을 중요시 하시고 공부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웹이라는 걸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웹서버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브라우저는 요청을 웹서버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이 받아온 요청, 사용자가 원한다라고 했던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웹서버는 웹서버고 우리 프로그램은 여기 옆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이 상태라고 하면 웹서버가 받아온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 기능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을 건데 웹서버는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 뭐 혹은 우리 프로그램 안쪽으로 웹서버를 가지고 온다. 혹은 뭐 웹서버 안쪽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다. 뭐 다양한 예상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웹서버가 받아온 그 요구사항을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은 이겁니다. 웹서버 안에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들, 그 프로젝트라고 하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웹서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개념은 웹서버 안쪽에 프로그램을 넣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생길 거고 다 수업이 끝났음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배포의 과정을 해보시다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배포라는 걸 할 때 이제 뭐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배포라는 걸 하면 웹서버 하나를 구축을 하고요. 그 웹서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 와중에 이 웹서버 특정 경로에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웹서버가 구동을 하는 와중에 이 프로젝트 코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 코드에 있는 기능 중에 뭐 이런 거 원해 라고 웹서버한테 말을 걸면 웹서버가 너 이런 거 원해? 그럼 야 네가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쪽으로 톡톡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얘가 이런 걸 원해? 그럼 내가 이걸 해줘야겠네 하고 그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한테 뭐 화면을 보여줘야 되면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뭐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답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웹 개발의 기본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누구랑 누가 통신하는 거예요? 브라우저랑 웹서버가 통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는 그냥 기능상의 코드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웹에서의 통신은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한다. 그럼 브라우저랑 웹서버가 통신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없죠.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우리가 JDBC를 사용할 때 커넥터 J를 갖다 놓고 설치 해양사도 갖다 놓고 뭐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다음에 얘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사용할 때 그래서 얘는 어떤 통신의 결과로 DB랑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라는 거를 몰랐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우리는 이거를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웹서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웹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역할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브라우저라는 것도 웹서버라는 것도 결국은 개발자들이 만들어내겠지만 개발에도 종류가 다양하듯이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주의해서 체크를 하고 정보를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까지만 좀 더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전부터 쓰기도 했고 요구사항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고 여러가지 표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청, 이 친구 사용자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즉 우리 프로그램 코드한테 원하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그게 요청이에요. 이 요청이라고 하는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겪어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수업 페이지 들어올 때 여기다가 주소 입력하죠. 이런 식으로 단축 주소 제가 알려드린 거 입력을 하죠. 브라우저에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메인 개념이에요. 자, 입력을 하면 엔터를 치죠. 그럼 이 페이지가 나오죠.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창에다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 입력하는 행위, 그리고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 이런 링크를 누르면, 이거 누르면 이 링크에 걸려있는 페이지를 내가 보고 싶어서 누른 거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실제로 입력하는 행위 혹은 클릭하는 행위,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웹상에서 요청이에요. 또 다른 예시로 제가 네이버 페이지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하고 들어오면은 요청을 보낸 거고요. 그 요청에 대한 결과로 이 네이버라는 메인 페이지 화면을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나 로그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이 로그인 버튼 눌러야죠. 누르면 페이지가 나왔죠. 이것도 나 로그인 하고 싶어 라는 요청을 보낸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돌려받은 겁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이 페이지를 오는 거 말고 애초에 이 주소를 복사해다가 새 탭에서 복사 붙여넣기 엔터 치면 얘도 가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다 이 주소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다. 결국 뭐 하는 행위다? 주소를 보내주는 행위다.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는 행위다. 근데 사용자들한테 로그인하기 위해선 이런 주소 입력해 라고 하는 거 다 따로따로 입력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알아서 그 버튼에 걸려있는 주소로 넘어가게끔 세팅을 하는 게 웹의 기본입니다. 이래야 사용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외워서 로그인 페이지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추 느낌을 아실 거고,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한테 화면으로 보여준다. 항상 요청이 있으면 결과가 있었죠. 하다못해 제가 로그인 버튼 눌러서 여기다 입력을 해요.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다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 이걸로는 로그인할 수 없어 라는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페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답. 그래서 웹부터는 이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져요. 요청이 없으면 응답은 없어요. 요청이 없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뚫어져라 보면서 나 로그인 하고 싶어를 속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페이지가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 주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염력을 쓸 수 있지 않는 이상 얘를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한 거죠. 그럼 실제로 요청을 했을 때, 클릭 혹은 입력했을 때, 그때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다. 그러면 하나의 요청이 있을 때 응답은 무조건 하나여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응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을 한 페이지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어떠한 이 안에서 어떠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뭐 이런 걸 눌렀을 때 페이지가 새로 뜬다, 혹은 이동을 한다, 뭐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페이지를 띄우는 경우는 드물죠.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요청에 1응답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요청은 있는데 응답은 없을 수 있을까요? 요청이 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뭔가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페이지가 내가 뭔가 클릭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싶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요청과 응답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청이란 단어로서 활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실제로 코드상에서 request라고 하는 단어로서 앞으로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응답은 response예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이 요청과 응답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그동안에도 우리가 뭐 코드를 개발하고 리팩토링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최적화를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 웹이라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더 최적화를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전에 만들던 베이직 아티클, 뭐 JDBC 아티클 이런 녀석들은 동시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 자리에서 제가 짠 게시판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메인 메서드 실행해야 되고 한 명이 명령을 입력하고 그죠? 제가 이렇게 제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수강생 분이 제가 만든 코드에 그대로 접속해서 똑같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씩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외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걸 접속할 수 있다라 그랬죠. 저도 제 걸 접속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걸 접속할 수 있어요. 물론 비대면 분들은 안 되십니다. 대면에 나와 계신 분들만 가능한 거지만 이게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유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실제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의 동접자 수는 동시 접속자 수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기가 좀 있는 사이트라면 엄청 많을 거고요. 그죠? 지금 제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유저가 요 정도 한 지금 열댓 명이 안 되는데 요정 12명 이 정도가 한 번에 저한테 요청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다른 요청을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누구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제 프로그램은 동시다발적으로 한 12개의 요청을 처리를 해야 되죠. 요청 하나당 사용자가 원한 요청 하나당 일단 기본적으로 응답 하나 이상은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럼 얘가 연산을 해야 되고 요청을 받아서 연산을 해야 되고 그걸 돌려주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2개가 한 번에 왔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5초가 걸린다. 그러면 12개 요청 처리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60초가량 걸리는 겁니다. 왜냐면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5초씩이나 걸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1초도 길어요. 1초도 깁니다. 1초가 별로 안 긴 것 같지만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이 됐다라 그러면 누군가는 1000초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한 명당 무조건 이렇게 정비를 해서 시간이 늘어난다의 개념은 당연히 아니지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느낌만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웹에서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래픽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놔야 돼요. 몇 명이 사용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기가 많으면은 진짜 동시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기가 없으면 한 명도 안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라는 게 있죠. 혹시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강 신청 말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해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이벤트 하면 쇼핑몰 마비되죠. 이벤트 딱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 기다리다가 새로 고침 딱 누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게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몰린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이트인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결국에는 이 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금융기관 사이트 같은 데에 가도 뭔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처리하려고 할 때 대기 접속자 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트래픽 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고 네 뒤에는 몇 명 있고 너 이거 껐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니까 웬만하면 끄지 마라 이런 알림창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동시 트래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쿼리 쪽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줄여줘야 돼요. 불필요한 쿼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DB를 이제 실제 운영 서비스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할 때 에스터리스크를 안 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 이유는 불필요한 컬럼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하나라도 줄이려고. 이게 기본이에요. 10개의 컬럼 중에 9개의 컬럼이 필요해. 이거 써놓으면 개발자는 편하죠. 근데 서버는 플러스 1개만큼은 부하를 더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닐지라도 이런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 0.1초씩만 딜레이가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잘 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사용할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설치를 좀 할 거예요. 이 웹서버에는 대표적으로 톰캣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엑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대표적인 웹서버인데 뭐 다른 애들도 더 있어요. 네, 이 두 개 중에서 우리는 톰캣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톰캣,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일단 무료고요. 돈이 안 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는 돈이 안 듭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거고 웹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이거 쓰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녹화를 잠깐 멈추고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고요. 우리는 톰캣 쓸 겁니다. 톰캣. 이걸 안 쓸 이유가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톰캣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먼저 해줘야겠죠? 자, 구글에다가 톰캣이라고 쳐줄게요. 한글로 치셔도 상관없어요. 톰캣.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자, 가장 위쪽에 이제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동물이 뭐죠? 벵갈?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귀여운 마크가 달려있는 아파치 톰캣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 아파치 톰캣이 제공하고 있는 톰캣이라는 웹 서버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버전들이 이렇게 왼쪽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만 해도 톰캣 7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을 떠나는 시점쯤에 8로 보통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지만 아마 8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9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얘는 버전이 지금 11 알파까지 나와 있죠. 근데 왜 아직도 8, 9예요?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바를 처음에 1.8 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전업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바를 1.7로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를 1.8로 업그레이드 할래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자바 버전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구동하면 짜잔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코드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아져요. 그리고 되던 게 안 되는 것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함부로 버전업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프로젝트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이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톰캣도 이 웹서버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일할 때 쓰던 7 그리고 8 그리고 9, 10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뭔가 변화는 생겼겠죠.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버전업을 딱 때려버리면 당연히 뜯어 고칠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톰캣 웹서버 같은 경우는 자바와의 호환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얘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바랑의 호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현장 실무에서 어떤 버전을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상 엄청 크진 않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심해지진 않는데 우리는 일단 10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내가 회사를 가보니까 8을 쓰더라 라고 하면은 바뀌는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우리는 10을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쪽에 있는 톰캣 10 이 녀석 한번 클릭을 해줄 거고요. 그럼 이 녀석을 보면은 이제 10.1.24 버전이 이 10 버전에서 가장 고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얘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STS 설치해 놓은 게 버전이 어느 정도죠?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4.21이죠? 4.21이면은 10.1.24 이 10.1대 버전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그냥 쓰는 걸로 하고 제가 방금 STS 버전을 확인한 이유가 STS 버전에서도 톰캣이 호환되는 버전이 한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STS가 4.21이라고 하는 이런 버전 이 버전에는 톰캣 몇 가지 허용 몇 가지 적용 가능 이것보다 낮은 예를 들어 한 4.15대 이런 걸 쓴다 그러면 10.1은 못 써요 톰캣은 10.0대 버전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환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10.1.24 버전을 설치를 할 건데 이 중에서 이만큼 있죠? 이 중에서 그냥 이거 받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OS가 윈도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구글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맥에서 톰캣 10.1.24 버전 설치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64비트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지겠죠? 자, 저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다 되셨나요? 자, 저는 이제 이 녀석을 잘라내기 할 거고 우리가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보관하던 그 폴더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냥 폴더에만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 사실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놓고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톰캣 이 녀석의 경로를 잡아주는 작업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우리 쪽으로 가져오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져왔으면은 이 녀석을 그냥 압축을 풀어줄 겁니다. 알아서 풀기가 없네. 그냥 여기에 풀죠. 의심되는 파일 이런 거 뜨면은 이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이 BAT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뭔가 또 실행 파일 같은 느낌인데 그 부분에서 윈도우가 방화벽 같은 게 걸려 있으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압축을 풀어내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폴더 뭐 굳이 들어와 볼 필요는 없고요. 얘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STS 열어주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끄셔도 되고요. 자, 톰캣을 미리 설치를 한 거는 이 녀석 가지고도 뭔가 세팅할 게 있는데 그 전에 얘를 열기 전에 미리 다운로드를 먼저 해놓은 거고 이제 이 STS에 우리가 추가적인 세팅 몇 가지를 좀 해줄 겁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emit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나 할 거예요. 이 emit은 뭐냐? 우리가 코드펜에서 HTML 작업할 때 젠코딩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젠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emi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녀석이 아니라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처럼 하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JSP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은 JSP를 못 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STS 기본은요. 여기서 JSP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없어요. STS가 제공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쓰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서 그냥 우리 이제 이것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웹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한 설치까지. JSP를 써서 이제 우리가 웹으로 만들 건데 자바 프로젝트를 해놓고 웹으로 만든다? 불가능해요. 자바 프로젝트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역할까지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모습이에요. 기본 꼴. 그래서 거기다가는 우리가 뭐 이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를 연결해서 웹으로 구동시킬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안 갖추고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치를 같이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할 건데, 자, 일단은 아주 간단한 설정 하나만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 오셔서요. 여기다가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익스터널 웹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의 웹 브라우저를 쓸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널은 안쪽 그러니까 내부에서 쓸래? 하는 거고 얘는 외부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크롬이나 엣지 같은 외부 브라우저를 쓸 거니까 이 익스터널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디폴트로 걸려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STS가 구동되고 있는 이 PC에서 잡혀 있는 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 제자리 같은 경우는 크롬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도 크롬이 열릴 겁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뭐 기본을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여기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은 이제 뭐 크롬이랑 엣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많은 기능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논외로 배제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엣지 아니면 크롬인데 뭐 다른 브라우저 쓰고 싶어 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거 쓰고 싶어 하면 뉴 해서 추가하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브라우저에 따라서 뭐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물론 뭐 호환 문제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뭐 크롬에서는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엣지에서는 안 돼, 뭐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웬만한 브라우저들이 다 모든 걸 다 호환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크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랑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셨을 때 수업을 진행하다가 저게 뭐야 싶은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개발자 도구 가지고 뭔가 확인할 때 개발자 도구 모양이 좀 달라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양은 사실 다른 걸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따라 하실 수 있을 텐데 개발자 도구는 모양이 좀 다르면은 강사는 저기서 찾았는데 왜 난 없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편하신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 생겼을 때 검색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크롬으로 먼저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 어플라이 하고 그냥 어플라이 앤 클로즈로 꺼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되겠지만 설치는 다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JSP를 사용하기 위한 STS 세팅이라는 제목으로 emit이라는 부분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HTTP부터 이 뒤에 있는 부분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그냥 복사를 해두세요. 복사해 두시고 STS에서 help 윈도우가 아니라 help예요. help 그리고 밑에 있는 install new software라고 하는 거를 클릭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emit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겠다. 자, 그럼 인스톨 창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add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로케이션 부분에 아까 우리가 복사해놨던 이 녀석을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임은 뭐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emit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서 add 한번 누르시고 add 레파지토리 나왔을 때 emit 적어주신 다음에 얘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복사.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은 add 눌러주시고요.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여기에 emit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떴을 겁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가 있고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 emit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열어봤자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전체 선택하겠다라는 건데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emit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냥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는 중에 혹시 믿을 수 있는 파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경고창 같은 게 뜰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뜨면은 그냥 트러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동의하냐라는 건데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쓸 수가 있겠죠. 동의까지 해주신 다음에 피니시. 이제 떴네요. 저도 이거 괜찮냐 믿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뜨는 건데 이런 거 떴으면은 그냥 select all 눌러주시고 다 괜찮아요. select all 누른 다음에 trust selected 라고 해서 선택한 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완료를 하시면 우측 하단에 install software라고 해서 진짜로 STS에 내려받는 과정을 할 거예요. 이런 거 뜨면 또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 인스톨링 소프트웨어가 꽤나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잠깐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되면은 이거 내가 지금 설치한 이 소프트웨어 적용시키려면은 이 STS 껐다 켜야 돼. 껐다 켜줄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껐다 켜시면 됩니다. 근데 안 껐다 켜고요. 이따가 한 번에 껐다 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껐다 켤게요.
우리 이따가 추가로 뭐 설치하고 나면 그때도 아마 한번 껐다 키라고 할 거라. 지금 설치를 완료를 했더니 껐다 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우리가 DB XMPP 같은 거 할 때도 설정 바꾸면 서버 껐다 켜야 되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새로 설치했고 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SDS를 한번 재부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상단 메뉴에 emit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자,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니다, 여기서 클릭할 게 아니라 윈도우 프리프로시스로 가주시고요. 설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emit을 검색을 해줄게요. 설치가 잘 됐다면은 emit이라고 하는 설정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mit을 클릭하고 보시면은 여기 in files with extension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확장자들이 쭉 들어가 있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맨 뒤로 가줄게요. 맨 뒤에.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이 이 TWIG라고 하는 녀석이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커서를 이동을 시켜주시고 여기 그리고 쉼표 컴마 하나 찍어준 다음에 JSP 컴마 하나 더 찍고 띄고 JSP F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JSP랑 JSP F 확장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emit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자 파일에서는 내가 emit을 쓸 거야 라는 의미니까. 자, 근데 JSP는 알겠는데 이 JSP F는 뭘까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JSP 얘는 지금 아직 제대로 활용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이 JSP 파일에다가 HTML과 CSS를 활용해서 그리고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의 화면을 만들어 낼 거다라는 정도만 한번 안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진짜 그런 역할을 하는 JSP 파일입니다. JSP F 얘는 뭐냐면 이 JSP라고 하는 파일을 조각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JSP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 조각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JSP F 확장자가 아니고 그냥 JSP 확장자로도 이 조각을 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JSP로 조각을 내서 쓰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얘네들을 다 불러내야 돼요. 이 조각들을. 근데 JSP F로 뭔가 조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조각은 설정으로 필요한 곳에 불러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설정을 통해서 모든 JSP 파일에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JSP F는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활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내가 어떤 웹을 만드는데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레이아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JSP F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들마다 불러내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그 부분에 가서 존재할 거니까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편한 부분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JSP를 쓰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일단은 확장자를 두 개 다 넣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플라이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까지 자, 이러면 emit설치했고 emit설정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JSP 설치 해줘야겠죠? 우리 아까 이거 두 개. 자,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바로 가질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번엔 add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 줄 겁니다.
그럼 밑에 뭐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얘를 찾을 거예요. Latest Eclipse Release라고 하는 이 녀석. 지금 제 마우스가 올라가서 블럭이 씌워져 있는 이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는 M이 떴던 그 부분에 뭐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 웹, XML, 자바 이 녀석을 화살표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녀석에 화살표 눌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클립스 자바 22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이 녀석부터 밑으로 쭉 다 눌러주시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툴스 크로미움 V8 리모트 디버거까지 총 9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 자바 2부터 해서 9개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어쩌고에서 끝나요. 총 9개. 여기에 이제 9개 아이템이 선택되었다라고 뜨죠. 여기까지 선택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넥스트. 자, 이런 창이 뜰 텐데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면 돼요. 얘는 아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설치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거 믿을 수 있냐 떴는데 당연히 믿을 수 있다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리스타트 나오고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시면 리스타트 나우 눌러주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설정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갈게요.